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성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자가격리 이탈자가 속출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했다는 소식 등을 신속하게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1번지, 뉴스 특보 등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는 등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한 국내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뉴스 1번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유럽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정책을 선회하면서 전 세계 마스크 대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들 간에도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다른 나라가 계약한 물량을 가로채는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해당 보도는 비행기가 착륙하는 장면과 물자를 수송하는 장면에 프랑스의 한 공항에 마스크를 대거 실은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의료 물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10억 개 이상의 마스크를 주문했고 이날 도착한 마스크는 1,000만 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성금을 내고 주문 계약까지 맺었더라도 무사히 건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프랑스 지방의회 의장이 마스크를 비행기에 싣기 직전 미국 업자들이 나타나 3배의 웃돈을 제시했고 결국 거래가 불발됐다는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미리 주문한 물량을 프랑스가 더 높은 금액을 주고 가로챘다며 프랑스의 신사적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독일 역시 의료진을 위해 중국에서 주문한 마스크가 태국 방콕에서 행선지가 변경돼 미국으로 향한 걸로 파악됐다며 미국 성토에 가세했다고 마스크 쟁탈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옌스 스판 독일 보건장관의 발언을 영상과 목소리로 전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출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프랑스의 비행기 착륙 장면이나 독일 보건장관의 발언 등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자막으로라도 영상의 출처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보도의 마무리에 코로나19 국면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사라지고 중개업자를 동원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고 AFP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라고 제시해 AFP 통신 내용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으나 통신사 보도에 어떤 내용까지 인용한 건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일 오전 9시 뉴스 특보에서는 코로나19로 국외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이 속속 귀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나랏돈으로 전세기를 투입해서 국민을 데려온 방식을 변경해 세금이 안 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귀국을 돕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3일 모로코 국왕 지시로 우리 국민 105명을 태운 특별기가 귀국했고 모로코로 돌아갈 땐 국내에서 구입한 국산 진단키트 등을 싣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이란, 이탈리아, 페루 등 5나라의 전세기를 투입하느라 예산을 모두 썼고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재외국민 귀국 지원 전략을 수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르비아와 미얀마, 가봉도 우리 국민을 비행기로 태워다 주고 국산 의료 장비를 싣고 돌아가는 방식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각국 한인회 차원의 임시 항공편 마련을 돕거나 제3국 전세기에 우리 국민을 같이 태우고 오게끔 주선하는 등의 방식도 동원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세르비아는 우리 국민 5명을 의료장비 수송기로 귀국시키기로 했고 미얀마는 방호복 수송기로 우리 국민 100명을 귀국시키기로 했으며 가봉은 우리 국민 10명 미만을 의료장비 수송기로 귀국시킬 예정이라는 내용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보도는 그 전에 보도되었던 모로코 한국 국민 귀국 관련 후속 보도를 전해 의미 있었습니다. 지난 6일 낮 12시 뉴스 특보에서는
호주에서 코로나19로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재밌는 퍼포먼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내놓는 일이라도 멋진 외출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하는데요. 웨딩드레스를 입거나 어린이용 자전거에 쓰레기통을 매달아 끌고 가는가 하면 육중한 크기의 장난감 탱크로 쓰레기통을 밀어 집 앞에 내놓는 등 고작 쓰레기통 하나를 집 앞에 내놓는데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사는 데니엘라 SQ씨가 쓰레기통 외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한 건데 일주일 만에 19만 명 넘게 가입할 만큼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며 영상의 출처인 페이스북 페이지와 게시물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소통이 요구되는 때에 시의 적절한 뉴스를 잘 발굴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느끼는 상황에서 잠시나마 웃을 수 있는 뉴스를 전해주어 의미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3시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당국 책임자들이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샘 워커는 칼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하는 가운데 카리스마 있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선출직 지도자보다는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내용을 전하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장 등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 본부장은 정보에 근거한 분석과 침착함은 대중이 신뢰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단신이었으나 우리 국민에게 반가운 보도일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재정의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영상으로 제시하고 단호한 메시지, 잘 분석된 정보, 침착함의 조화가 국민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좀 더 전했다면 좋았겠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0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 세종청사를 현장 연결해서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의 합동 브리핑을 전해주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행안부 차관은 정부가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사업 주관부처로서 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 재원에 대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반영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는 내용과 세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와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등을 설명했으며 취재진의 질의응답도 전해주어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실질적인 정보를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6시 뉴스특보에서는 선택 4.15 코너로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 민주당은 수도권 격전지에 당력을 쏟으며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했고 통합당은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아닌 나라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엔 종로 유세에 집중했고 유세의 핵심 키워드는 코로나19로 감염병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동 공약을 내놓으며
원팀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충청권으로 무대를 옮겨 조국 전 장관을 살릴 거냐, 경제를 살릴 거냐며 경제의 실정론을 쟁점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민생당은 부산에 이어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을 돌았고 정의당은 텔레그램, N번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 유세를 벌였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행동을 강조하며 국토 종주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당의 공약 사항과 후보들의 과거 발언 및 실현 정도 등을 날카롭게 분석해주는 보도가 늘어나 국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6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충남 금산군의 작은 농원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마당 한 구석 가마솥에서는 정성이 담긴 보약이 10시간 이상 끓고 있었는데요. 백숙 같기도 하고 오골계 같기도 한 이 보약의 정체는 바로 백봉 오골계였습니다. 백봉 오골계라는 닭인데 원래는 청회색이지만 열이나 냉을 가하면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설명이 놀라웠는데요. 이미 이영자 씨가 백봉 오골계의 알을 먹고 극찬하면서 대란을 일으켰던 게 생각났습니다. 하얀 닭 머리에 봉이 하나 있고 5가지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백봉 오골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백봉 오골계라고 하죠. 백봉 오골계의 정체를 확인하러 가보니 부화 7일차의 노란 병아리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부리 색과 발가락 개수 등으로 일반 병아리와 백봉 오골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청색의 속살을 하얀 털이 덮고 있는 백봉 오골계는 일반 닭과는 다르게 모성애가 강하고 알을 품어주는 유모가 있다는 특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백봉 오골계의 햇닭이 낳은 알의 크기는 작지만 흰자가 작고 노른자가 일반 달걀보다 크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약재로 등록돼 있는 것은 물론 왕이 먹던 보양식이라고 하니 왜 많은 사람들이 백봉 오골계를 찾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백봉 오골계는 고기의 색도 특이했지만 음식의 주인공은 고기가 아닌 진한 진액이었습니다. 물론 백봉 오골계를 백숙으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약재 등을 넣지 않고 닭만 삶아도 식감이 좋다고 합니다. 압력솥에 1시간 40분을 삶으면 된다며 구체적인 조리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백봉 오골계를 음식으로 즐긴다면 확실하게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송이의 고장 양양으로 갔는데요. 클래식 음악이 반겨주고 수증기가 들어찬 곳에 숲속의 버섯으로 불리는 잎새버섯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새버섯은 항암 효과는 물론 비타민 D를 일반 버섯의 20배나 함유해 요즘 더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흔히 버섯은 땅에서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잎새버섯을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이유가 궁금해졌는데요. 일손이 많이 가고 이물질 문제와 고온 피해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노지 재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온 피해 입었을 고민 끝에 작년 8월부터 봉지 재배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봉지 재배법에 대한 설명과 버섯이 자라는 과정을 보여줘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버섯을 기르기 위한 시설 구축과 재배 기술을 연구하는 데에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습도와 온도, 환기량을 조절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기 출입구에는 여러 겹의 망을 설치하는 등 엄청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20일 동안 자라난 버섯은 건조실로 옮겨진다는데요.
40도 미만의 저온에서 건조시키기 때문에 향과 맛, 영양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안전국인 FDA에서 버섯 중 유일하게 항암 보조제로 승인한 잎새버섯을 활용한 레시피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레시피도 따로 준비했다는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메뉴로 푸짐한 잎새버섯 음식 한 상이 차려지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잎새버섯이지만 친숙한 맛으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요가원을 소개했는데요. 잘 먹는 것만큼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몸 전체를 사용하며 호흡으로 폐를 활용하는 요가는 체온을 높이기에 탁월한 운동이라는 설명에 이곳을 찾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작과 남성과 여성 각각의 특히 좋은 동작이 소개됐는데요. 동작마다 단련시킬 수 있는 부위와 효과도 집어주어 좋았습니다. 운동 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 몸을 데워주어 운동 효과를 배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요가 부부의 딸이 등장하며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동작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손을 서로 마주 잡아주고 외출이 삼가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요즘, 집에서도 가족과 함께 충분히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말로 방송이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함께 봤는데요. 이번 트렌드 지급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한테 조금 생소했던 백봉 오골계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닭을 삶은 진액부터 알까지 영양이 풍부하고 잘 키워낸 백봉 오골계로 국민 건강에 일조하고 싶다는 농장 주인분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오는 15일 제21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공약 등의 선거가 전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공포감에 투표율 하락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이 초유의 전염병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코로나19 사태로 정책이라던가 공약의 이슈가 줄어들면서 사실상 깜깜이 선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언론에서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또 언론 보도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21대 총선이 이제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구도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제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최대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출마자들의 이제 대면 선거 운동이 축소되고 또 선거 분위기나 유권자들의 관심도 이전 선거와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일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유권자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의외로 이번 선거에 관심이 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4년 전 선거에 비해서 각각 10.4%포인트 또 8.8%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전국과 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논란 그리고 난립한 비례정당 등으로 투표율이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부동층의 향배가 어느 총선보다 이제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코로나 위기라고는 하지만 정책이나 공약 경쟁이 실종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최대 이슈로 갑자기 이제 등장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를 빙자한 돈 선거가 아닌가라면서 여야가 내놓은 공약은 어디를 봐도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경제성 없는 지역개발 공약과 달콤한 선심성 정책만 난무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 있는 거대 양당이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세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유권자의 표를 노린 아니면 말고식의 공약 남발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하다면서 여야 모두 이제 10대 핵심 공약을 신고했지만 재원 마련 같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이 실현 가능한지 또 재탕, 또 삼탕 포장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이제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거 관련 보도를 좀 들여다 보면은 이제 주로 비례 위성정당 문제나 또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다룬 그런 보도가 많았고 공약을 분석하거나 비교하는 그런 보도는 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보도가 이제 주로 논란이나 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대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정책 대담보다는 주로 이제 정당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언론이 오히려 이제 진영 대결을 이제 확대시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더 실질적인 의제나 여론 조성에는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론이 정치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이제 뛰어넘어서 직접 선수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은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니어서 선거 보도가 이제 좀 선정적이고 정파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비례용 위성정당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었나요? 네, 뭐 뉴스를 진행하시니까 뭐 이번 선거의 투표 용지가 얼마나 긴지 잘 아실 텐데요. 21대 총선에서는 총 35개의 정당에서 312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냈고 투표 용지도 48.1cm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길어진 투표 용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에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이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대한 이제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 돼버렸던 것이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후보자를 내지 않아서 1번과 2번은 사라지고 3번인 민생당이 가장 윗줄에 등장을 했습니다. 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상당한 이제 한두 달 만에 투표용지 상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이 이제 비례용 위성 정당을 만들 때부터 뭐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한 몸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정당 이름이 분명히 다른데도 정책이나 공약 또 색깔에서 이제 구호에 이르기까지 일치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교묘히 이제 비껴가며 선거 운동을 극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색깔이지만 지역구 이제 후보와 비례 위성정당의 이제 번호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각인시키기 위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꼼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동아일보는 유권자 우롱하는 위법 파행 선거 운동. 무기력한 선관위라는 사설을 쓰고 거대 정당이 누더기 선거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경쟁을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위법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도 여야 비례정당 꼼수에 뒷짐진 선관위는 직무유기라면서 중앙선관위가 소극적인 자세로 사실상 이러한 꼼수 경쟁에 손을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출발할 때는 정치 쇄신, 달릴수록 정치 망신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가 다짐했던 정치 쇄신은 허언에 그쳤다고 평가하면서 선거 운동에서도 철진한 이념 공세가 등장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선거법 개정도 꼼수, 법 위반도 꼼수, 집권당 만나 뭐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요. 비례위성정당을 바라보는 논란에 있어서는 좀 이중잣대로 연일 여당만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 이제 그토록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지만 결국 이번 선거도 소수 정당이 불리하고 또 극단적 양당으로 나눠지고 있는 그런 판국입니다. 정치권이 의석수에만 몰입하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이제 거대의 양당 중심의 보도와 판세 우열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런 보도는 이제 경마성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치 혐오나 냉소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자극적이거나 이제 과도한 그런 표현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는데요. 언론에서 사용하는 뭐 날강도니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니 뭐 이런 좀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있어서 보다 좀 치밀한 어떤 그 분석이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요,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선거 교육이라던가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보도를 언론에서는 또 어떻게 다루고 있었나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다른 이슈에 이제 묻히다 보니까 만 18세 유권자의 어떤 투표권 행사와 관련한 의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다른 언론에서는 이제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 또 고등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자가 된다 하는 그 우려를 많이 내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관련 보도를 지난해 말부터 이제 꾸준히 내놓은 것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무시 못할 18살 수도권 11곳의 경우 당락 표차보다 많다라는 이제 분석 기사를 통해서 만 18세 유권자의 영향력을 다룬 것은 물론이고요. 또 주요 정당들의 청소년 대상 공약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소년 유권자들의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궁금한 사안들을 쉽게 정리한 알면 쓸 데 있는 SNS 선거운동 가이드라던가 교실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유세송을 틀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만 18세 유권자에 대한 어떤 참정권 교육이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언론에서 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좀 채워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또한 이번 선거 운동을 보면요. SNS라던가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선거 운동도 굉장히 좀 활발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면서 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어떤 선거에 있어서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면 요즘에는 이제 SNS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매체의 영향력이 이제 지대해졌습니다. 사실상 이제 언론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매체들은 공정 보도의 어떤 의무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공적인 영역에 대한 진지한 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영향력이 커진 데는 언론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분노와 공포 마케팅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을 좀 걸러내야 되는 이제 언론이 오히려 이를 선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거에 이제 출마하지도 않는 조국, 윤석열을 이제 소환해서 서로 이제 대결 구도로 비춰지게 하는 경우나 또 근거가 없는 선거 이후에 어떤 가상 시나리오 유포 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듣고 또 보고 싶어하는 정보에만 더 귀를 기울이는 이른바 확증 편향 성향이 강해져서 인물보다는 이제 정당 위주로 또 정책보다는 정치 성향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선거에는 이른바 이제 스토리지, 저장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쭉 지켜보고 느낀 것을 잘 저장해 뒀다가 결국은 표심으로 드러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21대 총선 결과가 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세력을 심판하는 그런 표심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선거 이후에 이렇게 어려운 이제 국내 위기 상황을 국민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극복해낼 수 있는가 심도 있는 어떤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